하나는 바로 그 핵무장론 때문에 발생한 미국의 포비아, 의심증. 이게 이제 발동을 한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사실 이유가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고 듣고도 믿기지 않았는데 이게 러트닉 상무장관과 미국 장관들 간에 이견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도 준비가 좀 덜 됐는데 이거 둘 다 주면 혹시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우리가 통제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야? 이 이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작용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시간이 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아주 진지하게 많은 대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담하고 웃는 웃지도 않아 원래.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배포가 맞다는 뜻입니다. 정말 서울만을 위한 서울의 시장이 필요할 때가 됐다. 치적사 기용 그런 시장은 이제 그런 시대는 그만합시다. 이게 이제 일하는 서울, 일하는 시장이 필요하고 잘할 사람이 결국 잘한 사람 중에 나오지 않을까. 제가 성북구 청장. 네, 이번 시간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모시고 일단 G20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당 이야기, 민주당 이야기, 또 지방선거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시기도 한 김영배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영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신혜영 기자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대통령이 현재 위치가 튀르키예쯤 되실까요? 예, 지금 아마 우리 시간으로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마지막 순방지죠. 네, 튀르키예 들렀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실 텐데 일단 G20에 워낙 이제 우리가 경주 에이펙에 이제 관심이 좀 많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G20에는 미국, 중국은 이제 없죠. 정상들은. 이번에는 안. 그렇죠. 트럼프나 뭐 시진핑은 안 갔으니까 조금 관심이 약간 떨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오히려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잡았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 중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자주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라운드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고요. 사실 외교적으로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준비도 되어 있고 운도 좋은 그런 대통령이라고 보이고요. 네. 지금 전 세계가 사실 트럼프, 시진핑 때문에 골치 아파 죽지 않습니까? 예. 그 두 이제 어찌 보면 빌런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골치 아픈 이야기를 이제 서로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그게 오히려. 이번 G20였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순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기했던 그런 이제 다자주의 그리고 새로운 세계 협력적 거버넌스 뭐 이런 이제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빛을 발하는 그런 자리 아니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중이 오면은 둘이 어떻게 싸우나, 둘이 약속을 그것만 하나, 관심이 그것만 있습니다. 관심을 맞습니다. 갖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선언문도 채택을 하고 또 취임하고 G20 처음 하면서 뭐 실용주의 다자외교 다변화의 뭐 루트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 좀 좋게도 맞습니다. 평가할 수 이게 있을 것 유럽연합 같아요. 입장에서도 이때까지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자꾸 저러니까 독일도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렇다고 막 대놓고 반발할 수는 없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덩치 큰 국가들도 중국, 미국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회에 사실 새로운 다자주의, 이런 소다자주의 이런 걸 동네마다 묶음마다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까지 있었으면 여기도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좌파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많다고. 황당무계한 게 재판에 이제 한덕수 재판에 출석을 해서 내가 계엄 직전에 G20하고 거기 갔었는데 거기 좌파들만 잔뜩 초청해 놨더라. 내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다 이런 돈만 달라고 하더라. 황당무계한 말을 했어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인데 원래 G20 국가들이 좌파 우파 다 섞여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영구 초청 국가고요. 그리고 남미에 브라질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일부 주변에 있는 친한 국가들을 부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우리도 이제 G20를 이제 주최하면서는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 초청할 때 우리가 친한 국가들 초청할 거 아닙니까? 2028년 개최국 그렇습니다. 확정됐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면은 외교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마음에 안 드는 국가는 안 가겠다는 뜻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고 수출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가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국가를 대표하겠다는 네. 것인지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고 끔찍합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끝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튼 이 G20 가서 뭐 여러 외교들 뭐 다자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좀 좋은 얘기들 선언적인 얘기들 말고 혹시 실리적으로 좀 가져온 것들도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는 아중동이잖아요. 아프리카까지. 네. UAE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아랍에미레이트.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세계 최고의 혁신 생태계 국가입니다. AI를 비롯해서 완전히 규제 제로. 네. 그리고 벤처 국가들이 투자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전략적으로 UAE하고 네. 방산 협력 정도 하는 수준이었는데 네. 이제 전략적 협정을 맺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AI 분야에서요. 네. 특별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기업들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삼성, 현대, 네이버 이런 데서 AI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이제 우리가 하겠다는 의향도 네. UAE에 밝혔고 UAE도 아주 적극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대목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네. 중요한 그런 이제 대목이고 우리나라가 AI 선도 국가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기반을 낳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AI 하려면 뭐 우리나라 빼놓고는 안 되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젠슨 왕이 괜히 왔겠어 깐부치킨에서 먹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혁신 생태계에서는 네.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중동 국가들과도 이제 협력을 잘 네. 하고 그다음에 G20 국가들과도 새로운 다자주의로서 지금 이제 너무 이제 패권주의가 막 너무 양분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이제 다자주의로서의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나라가 어쩌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대도 좀 해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어쨌든 제일 중요한 외교국가 중에 하나인 미국이랑 우리가 그 협상을 하는데 팩트시트가 좀 늦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혹시 우리나라가 뭐 핵무장론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늦게 나온 게 맞아요? 그런 얘기가 썰이 있던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바로 그 핵무장론 때문에 발생한 미국의 포비아. 한국은 늘 기회만 있으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해. 예. 이제 이런 어떤 그 의심증 이게 이제 발동을 한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게 박정희 때 한 번 그랬고 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한번 때도 했고. 사실은 시도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런 오해가 있었지요. 뭐 연구소 수준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고요. 언급을 거기다가 전술핵제 나경원, 배치, 예. 오세훈, 홍준표, 김기현 사실 핵무장 안 하면은 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결국에는 올해죠. 25년도 4월 달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을 하면서 네. 에너지적 핵물질을 비롯한 에너지를 다룰 때 한국을 굉장히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단 말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예. 핵 연료를 이제 다루는 데 재처리할 수 있어서 있게 해달라. 농축과 재처리 해줄 권한을 줄까라고 하는 이제 이슈가 제기되니까 미국 내 반발이 엄청 거셌다고 해요. 그 미 반발이 의회에서 확실히 있었구나. 반발하는 미국 목소리가 행정부 내에서도 반발이 거셌다고 저기 하고 잘못 줬다가 나중에 그렇습니다. 핵무기 만들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그리고 미국 내에는 기본적으로 NPT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요. 네. 전 세계 그게 무너지면은 핵전쟁으로 간다라고 하는 확고한 어떤 그 합의가 네. 미국 내에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체제를 뚫고 우리가 평화적 이용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농축과 재처리 이 권한을 따낸다는 건 사실 대단한 것이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핵 추진 잠수함까지 얻어냈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이룬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사실 이유가 네.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고 듣고도 믿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팩트 시트가 늦게 나온 두 번째 이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러트닉 상무장관과 미국 장관들 간에 네. 이견과 네.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갖고? 그 중에서도 예. 아마 러트닉 장관이
원자력의 주도권을 좀 쥐고 싶어하는 상무장관, 즉 SMR이라든지 네. 향후에 원전 수출이라든지 네.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상업적인 분야에 대한 자기 주도권 이게 굉장히 자기가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부 업무나 국무부 업무인데도 자기가 팩트시트를 쓰면 안 된다. 이 분야는 조항에서 빼야 된다. 이런 식의 억지를 계속 부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내에 알력 다툼이 좀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핵무장 의구심 뭐 이런 거하고도 약간 겹치면서 이게 굉장히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전개됐던 것으로 그렇게 들었고요. 네. 우리도 초반에는 아마 지연될 때 네.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랬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일십하고 막. 네. 그러다 보니까 카톡 안 읽어요? 오히려 장관들도 당황해하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예. 이런 이제 당황스러운 황당한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나 외교는 이렇게 실제로 네. 살아있는 네. 라이브다. 살아있는 라이브. 살아있는 라이브요. 이게 알 수 있는 것 이건 같아요. 무슨 동작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행정부 내 알력 다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원자력 무기를 혹시 갖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 핵무장의 발판이 되는 거 아니냐. 전부터 있었던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해소를 시킨 거군요.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게 만들게 하거나 보유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획기적인 뉴스예요. 그렇죠. 일본도 우리도 할래 할 텐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서 지금 호주가 몇 년 전에 네. 사가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 사갔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주 이제 자기들하고 원래 가까웠던 나라한테도 안 주는데 네. 이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핵 추진 잠수함을 중국 코앞에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는 굉장한 갈등 요소도 될 수 있고 또 미국 국방부 전략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인데 네. 트럼프니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전략적으로 그 지점을 파고든 거거든요. 네. 트럼프라서 결단을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을 뚫으면서 원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즉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에 대한 농축과 재처리를 통해서 평화적 이용을 위한 농축과 재처리만 확보할 수 있는 요 협정 개정에만 해도 사실 굉장한 성과인데 네. 핵 추진 연료를 탑재한 공격용 일종의 공격도 할 수 있는 네. 공격용은 아니죠. 공격도 할 수 있는 잠수함을 우리가 보유하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다 따냈다는 게 네. 미국 실무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당혹스러웠던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준비가 좀 덜 됐는데 이거 둘 다 주면 혹시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우리가 통제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야? 이 이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작용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미국 내 장관들 간에 혹은 부처들 간의 알력 이런 것들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네. 여기에 이제 시간이 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미국도 거죠. 당연히 실익이 없는데 이거를 허락 뭐 아무튼 이렇게 합의해주진 않았을 거고 바로 이제 팩트시트 나오고 나서 주한미군 측에서 그거 당연히 중국 견제하는 용이지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뭐 어쨌든 우리는 트럼프는 잘 이용해 먹었어도 중국도 잘 달래가면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원래 모든 합의라는 거는 각자 입장이 있는 거니까 예. 각자 국내용으로 멘트는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서도 우려 목소리를 바로 그때 왕이 부장이 발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국빈 방문 시의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네. 많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잠깐 나왔다고만 하고 아주 로키로 관리가 됐잖아요. 네. 그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우리가 차라리 우리가 어차피 국방비를 많이 쓸 건데 미국에서 저렇게 요구를 하니 지금 국방비가 우리가 1.7% 정도 되는데 3.5%까지 써야 되는데 네. 이 국방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군비를 확장하는 게 좋다. 즉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전략 자산을 갖는 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황 통제 훨씬 우호적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이 납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언제 하고 똑같냐면 사드 때도 똑같습니다. 예. 사드 때 차라리 사드를 한국이 보유하라고 중국이 했습니다. 네?
사드를 미군 미제를 갖다가 그냥 놓지 말고 예. 네. 그거를 한국이 사가지고 한국이 운용해야. 당신들이 운용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사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중국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 뒤에 말이죠. 아, 차라리 이거 들어올 그거를 때? 한국이 운용하면 모르겠는데 이걸 이대로 미군에게 두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중국용이지 아. 북한용이 아니다. 그럴 수 있겠네. 라는 이제 그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어차피 전략자산은 한반도 주변에 계속 전개되지 않습니까? 지금 항공모함도 오고 네네네. 폭격기도 오고 핵무기들도 뭐 가끔씩 이렇게 들락날락 뭐 한다는 적이 네네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한국이 전시작전권 통제권도 이제 우리가 환수를 한다는 논의가 있기 네네네네. 때문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다면 뭐 그거는 오히려 아, 그건 어, 우리가 잘 상황- 활용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 양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아주 진지하게 네. 많은 대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회의에 하루 종일 같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바로 옆자리.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네.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31일 날 끝나고 11월 1일 날 왜 휴대폰 가지고 서로 네, 농담했잖아요. 예, 농담하면서 막 웃어. 저희는 가슴이 덜컥했는걸요. 시진핑 주석이 거의 농담을 안 한다잖아요. 예. 그렇다고 저도 들었어요. 예. 네. 그런데도 그렇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농담하고 웃는 그 웃지도 않아 원래.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배포가 맞다는 뜻입니다. 배포가 그러니까- 맞고 서로 간의 신뢰가 어느 정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 점이 저는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네. 관세 협상 관련해서 하나만 마지막 질문. 어쨌든 이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면 이제 그것도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어쨌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야당에서는 이거는 조약은 아니더라도 규모로 보나 뭐 중요성으로 보나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민주당은 특별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의 60조에 보면 네. 조약이나 법률이 비준 예.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MOU는 조약이나 법률은 일단 아니고요. 두 번째 내용도 경제서부터 안보까지 그리고 구매까지 네. 아주 포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비준한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전례는 전혀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네. 다만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되는데 그게 법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액수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머니를 가지고 미국으로 돈을 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특별법은 조만간 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5일 날 우리 특위도 열어서 그 법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곧 특별법이 발의되면 네. 관세가 15%로 낮춰지고 네. 현대기아차만 하더라도 3천억 정도를 덜 물어도 되게 되는 지금까지 낸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고. 알겠습니다. 11월 한 달 치가 이제 3천억이 깎이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발의가 안 되면 계속 3천억을 추가로 더 물어야 되는 네네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내용 중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경우에 현재 있는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비준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내용을 보기로 하고요. 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 이외에 핵 추진 잠수함의 경우도 미국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 협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즉 오커스 즉 호주의 사례처럼 호주가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별도 협정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요 사안도 내용에 따라서는 비준 비준이 대상이 필요할 될 수도 수도 있다.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협상이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비준 대상이 된다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는 비준하는데 그때 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뭐 우리나라에 오히려 저 국민의힘은 핵무장하자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무기 무조건 많이 갖추자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반대는 당연히 안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뭐 논리는 계속 나오니까요. 네. 그럼 핵 추진 잠수함은 뭐 여야 이견 없이 잘 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외통위의 보고가 꽤 잘 들어오나 봐요. 나름 디테일이 살아 있으시네요 오늘. 예, 우리 저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네. 장관님하고 아주 긴밀한 대화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건 짧게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예전에 그 계엄 터지고 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계엄 정당성 입장이 담긴 그 공문을 주미 한국 대사관이 거기 보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 지시 받고 보낸 거냐 이게 이제 그때 한참 뉴스가 있다가 지금 뭐 약간 잠잠해진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밝혀졌어요? 뭐 이거는 공문이 확인이 됐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요. 예. 네. 이거는 명백하게 대통령실 발이고 실제 공문이 발송된 건 당연히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부 장관 이름으로 발송이 됐잖아요. 네. 예.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분명하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안보실장부터 시작해서 김태효 차장 네. 그리고 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봐야 되고 그 내용의 거의 판박이가 네. 이게 공문이 12월 5일 날 발송이 됐거든요. 네. 근데 12월 4일 날 저녁에 안가 회동에서 박성재 장관이 자기의 검찰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하는 그 문서, 그 문서의 내용과 판박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은 그냥 살짝 경고성으로 한 거고 뭐 내용이 어쩌고 아주 하는 압권이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을 뿐이다라고 이제 보낸 그래서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네. 법무부, 외교부 이렇게 이어지는 명백한 제2의 내란 음모라고 봐야 되고 특히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했고 법무부에서 검찰과장이 작성한 걸 외교부에서 그대로 번역해서 미국에 보낸 거예요? 그럴 걸로 지금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은 네. 내용이 이게 판박이로 똑같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조직적인 행위로 봐야 되고 이거는 형법상 내란 동조 혹은 내란 홍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 90조에 내란 행위와 똑같이 처벌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고 네. 정치적으로는 제2의 내란을 꿈꾸면서 미국한테 좀 도와주세요, 좀 봐주세요. 내가 다시 새로운 조치를 해가지고 좀 더 정상화돼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당분간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건- 이렇게 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제2 내란 획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명의는 조태열 장관 명의로 나갔지만 외교부에서 보낸 건지 대통령실에서 진짜 도장만 찍어서 자기네가 보낸 건지도 따져봐야 되는 게 왜냐면 이 시점이 어쨌든 조태열 장관은 사표 쓴 시점이었고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었고 외교부 1차관은 그때 출장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외교부 대통령실에서 외교부에게 이거 보내라고 했을 때 외교부 일선 실무직원들은 제가 사표를 써도 저는 이건 못 못 보냅니다. 받겠다고 했죠. 라고 그 직원 반- 상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발을 네. 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내졌고, 근데 저희가 이제 계엄 때 떠올려 보면 그때 이제 무슨 외교부 관계자가 아닌 대통령실 행정관이 자기 이름으로 막 연락하고 그랬던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제가 있던 게 있잖아요. 국회에서 밝혀졌던 게 이번에 이제 장관 명의로 갔다는 공문 하나가 있고요. 네. 지난번 이제 국감 때 제가 또 이야기했던 게 네. 이 외교부 이제에 있는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외신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다가 맞습니다. 예, 예. 외교부로 왔던 유땡땡이라고 하는 네. 그 직원이 네. 똑같은 내용에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그거를 약간 외신 그런 기자들한테 흐름 같아서.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했던 그런 정황들이 그런 명확한 증거라고 네, 네, 봐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추가로 그럼 더 수사가 어떻게 가는 당연히 거예요?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예. 지금 특검이 워낙 바쁘다 아니, 보니까 못해요? 이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예. 다만 헌법수호 TF가 네. 지금 정부에 꾸려져 가지고 후속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도 일부 보도를 보니까 외교부 TF에서 관련해서 지금 장관 명의 공문이 어떤 경로로 나갔나 이런 걸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네. 기다려 보면 네.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TF 쪽에서 또 살펴보고 있는 이 거고요. 문건 그 전 대통령실에서 3급 기밀로 묶어놓고 나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좀 그래서 지켜보고 오늘 확인한 걸 말씀드리면 3급 기밀에서는 해제를 했습니다. 했어요. 아, 왜냐하면 우리 정부잖아요. 우리 정부가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3급 기밀은 해제를 그래요?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 얘기 좀 해볼까요? 당 얘기 지선으로 바로 가면 좀 너무 불편하실까? 바로 가시죠. 그럴까요? 네. 자, 다음 지방선거에 준비하고 계신 지역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지역구가 서울입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지역구가 서울이다. 예. 서울 어딘 아니고 그냥 서울이다. 예, 서울에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서울이 지역구인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미 내가 서울이다 이런 예, 분들이. 서울에 지금 보니까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네. 서울시장 후보들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자천 타천으로 예. 거론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훌륭하게 다들 많으신데 네. 저도 지금 마지막까지 고심 중이고요. 예. 아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이펙 그리고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잔여 일들이 국가적 일들이 남아 있어서 외통위 간사로서 다 마무리 짓는 대로 우리 국민들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후보군들 몇 명씩 모셔서 사실 인터뷰 그렇죠. 최근에 했잖아요. 네. 그때마다 맨날 정프로고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오세훈이라고 하는 뭐 나름 사이즈 있는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이 현역으로 버티고 있고 민주당에서 여러 후보군들이 지금 경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이 민주당 후보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더 당원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강경하게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좀 지자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 더 강조해야 되는 거냐? 저는 지금 시대 정신은 일 잘하는 행정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서울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행정 능력이라고 보고요. 네. 또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울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성북구청장 8년도 했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 노무현 정부의 5년, 문재인 정부의 비서관으로 다시 근무를 했고요. 국회의원도 2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치와 행정을 좀 두루 겸비한 그런 이제 사람이고 특별히 서울이 이제 글로벌 경제 문화 수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외교통일위원회 하면서 글로벌 감각도 누구보다 익히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죄송합니다. 그레이한 이 전망 없는 회색 예, 전망이요? 그렇습니다. 그레이한 네. 일자리 없는 도시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과제일 텐데 저는 그래서 정말 서울만을 위한 서울의 시장이 필요할 때가 됐다. 이제 자기 대권의 발판으로나 생각하고 네. 전시행정에나 몰두하는 치적사 기용 그런 시장은 이제 그런 시대는 그만합시다. 이게 네. 이제 제 생각이고요. 아하. 그래서 일하는 서울, 일하는 시장이 네. 필요하고 잘할 사람이 네. 결국 잘한 사람 중에 나오지 않을까. 네. 제가 성북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어떤 걸 좀 서울에 제일 급한 문제는 봐주시면 뭡니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AI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디지털 소위 이제 금융의 시대. 네. 그래서 서울을 디지털 금융 허브로 만들어가는 게 지금 가장 핵심적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이제 땅값도 비싸고 네. 이게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이제 어찌 보면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서울이 AI 시대에 맞는 금융 허브가 되지 않으면 네. 이 AI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의 활력 있는 뒷받침이 불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저는 이제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는 코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위 이야기하는 디지털 금융 이 영역이 네. 앞으로 우리가 이 개척해 나가야 될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값이 너무 비쌉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 살만한 서울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데요. 집 살만한 서울이요? 예, 그래서 뭐 금방 말씀하신 네. 뭐 산다, 바이 네. 내지는 투자한다 할 때 인베스트 네. 요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리버블.
아유.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아주 고심 생활할 안 수 있는. 하시네. 출마하셨네 지금. 아니 이미 그리고 다 짜셨네. 또 영어 많이 하나는 나오네. affordabl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도 네.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는 네. 뭐 이런 이제 중의적 표현인데요. 네. 정말 살만한 서울.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근데 서울의 그거는 말씀 매우 뭐 아름답긴 합니다만 두 개가 공존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뉴욕인데 물가 싼 뉴욕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글로벌한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거기서 비즈니스하고 뭐 하는데 값이 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공존이 가능합니다. 그게 공존토록 하는 것이 이제 도시정책의 핵심이죠. 그게 어떻게 공존이 가능? 런던 가면 집값이 우리보다 더 비싸거든요. 혹은 뭐 파리 가도 뭐 중심지 같은 데는 진짜 비싸요 월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네. 그건 정책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면서 동시에 월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를 대폭 도입하면은 네. 살만한 서울이 실제 가능합니다. 지금 뉴욕도 그렇고 임대료를 상한을 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제도로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 약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간 주도로만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이익이 이제 민간에게 독점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도시 설계를 통해서 용적률 이전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을 실제 공공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는 도시 설계를 하면은 이게 직접적인 세금을 직접 투여하지 않고도 충분히 도시 개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북구청장 할 때 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성북동하고 기름동에 이 소위 저층주거 지역하고 고층주거 개발 지역을 네. 윈윈할 수 있도록 결합 개발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했거든요. 예, 이게 예. 용적률 이전제하고 똑같은 건데요. 예.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10층을 올릴 수가 있는데 5층으로 올리게 하고 그럼 5층이 남잖아요. 예, 예. 여기에서 못 찾아 먹은 거를 다른 아. 아파트에다가 올려주면서 네. 그러면 이 아파트는 30층을 짓는데 40층을 짓게 해줘서 네네. 그러면 거기서 5층이 남는 거. 지어지면서 또 5층이 남거든요. 얼굴 가리지 마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구조가 네. 또 도시 모든 곳이 다 고층으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도시개발의 전략과 비전에 따라서 네. 이거는 도시계획을 그렇게 윈윈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됩니다. 이게 독일이나 네. 다른 도시들이 네. 젊은 사람들이 그 비싼 지역에서도 그렇게 활력 있게 도시 재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 가보면 오히려 도심지야말로 도시 재생의 원동력이고요.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술가들이나 젊은이들이 돈이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활력 있게 활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행정 전문가들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결국 뭐냐면 역대 우리 서울시장들이 네. 이런 이제 도시행정의 전문성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사실 자기의 치적 쌓기만 하려고 전시행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한강 버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종묘 쓸데없는 논란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 거라고 봐야죠. 네. 근데 네. 잠깐 그 약간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공급을 늘려요.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균형을 맞춰서. 근데 그런다고 해도 그러니까 집값이 싸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식으로 월세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게 약간 서울에서의 주거 안정을 바라는 시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월세 지원일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요즘 평생 이제 그 월세 지원 받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네.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 전환율이 엄청 높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월세가 사실은 아까 전세를 기초로 이제 이렇게 환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생활비 개념으로 보면 월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한 30% 정도 보통 보거든요. 그 30%를 넘어가면 도시가 이제 살기 어려운 네. 지역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표들을 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일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우처 같은 걸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짜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럼 재원이 어디서 나올 거냐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주택기금이 도시주택기금이 한 100조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중에 네. 서울 사람들이 내놓은 게 한 70조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이 기금들이 LH를 통해서 대부분 신도시 개발하는 경기도 쪽으로 투여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은 주택 청약 부금 내기만 내지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신도시를 더 이상은 대규모로 개발하는 이제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 사람들이 낸
주택 기금은 서울 사람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네. 그 돈을 이제 서울시로 투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고 법안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국회의원 해보니까 이제 이런 전체적인 설계까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런 데들을 통해서 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조씩 정도만 확보를 하면 그 이자만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 액수가 조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금을 더 올리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우리 도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금융 말씀드렸는데 해외에 있는 그런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업비트와 비슷한 네. 이런 이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라는 게 전체적으로 활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월세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어포더블한 자기 이제 생활비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짜내는 게 사실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만 하나만 여쭤보면 그 글로벌한 예를 들어 뭐 코인 가상화폐 거래하는 혹은 뭐 이런 데들이 왜 서울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콩은 이제 거의 베이스로서는 힘을 잃었지 이제 않습니까? 거의 그것도 이제 기존 금융의 허브가 이제 홍콩이었다가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로 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네. 이제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미중 전략 경쟁의 과정에서 예.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하고 UAE가 혁신의 근거지로 떠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래서 UAE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이제 순방지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UAE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 거래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세금 같은 게 아예 없고 어떤 뭐 소득세 같은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규제도 전혀 그러니까 없고요. 글로벌한 돈들이 엄청 가고 싶어하는 곳이긴 하죠. 사실 위치상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돈이 남으니까 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AI에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방침을 세웠고 네. 그리고 이런 디지털 가상자산을 포함해서 디지털 경제에 상당 부분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지금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이렇게 있다. 보고 있고요. 규제 혁신이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갔을 때 블랙락이라고 네. 전 세계 최고의 네네네. 투자 펀드하고 네네네네. MOU를 맺었고요. 거기가 최근에 20조의 선투자를 한국에 시범 사업으로 하겠다고 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AI,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경제 이런 분야가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분야인 네. 거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어렵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그게 되면 서울이 더 살기 좋아질 거 아닙니까? 네. 안타깝게도 서울이 그렇게 살기 좋아지는 만큼 지방에서는 더더더 서울로 다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 균형 발전이랑은 또 반대 방향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금융 허브로 발돋움을 하고요. 예. 지방은 오히려 이제 에너지라든지 그러니까 예. 데이터 센터나 지금 풍력 발전이나 이런 에너지 단지들이 지방에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조선 산업이나 마스가 프로젝트 등 비롯해서 새로운 첨단 제조가 네. 영남 지역에 지금 대폭 또 자리를 잡을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수준의 산업 전략을 짜내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이라고 하는 네. 특화된 새로운 국가 발전자 전략이죠. 균형 성장 전략의 네. 그런 내용의 핵심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저는 정부와의 그런 호흡을 통해서 서울 정부, 서울시 지방 정부와 서울 네. 중앙 정부가 네. 저는 협업을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시장 연구 많이 하셨네요. 예, 뭐 별로 준비 안 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셨지만 연구를 많이 하셨네, 그죠? 예, 제가 네. 서울 시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마 선언 오늘로 일단 살포시 한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하여튼 서울 시민 만약에 이제 출마하시게 되면 서울 시민들을 위한 여러 좋은 정책들 많이 연구해 주시고 네. 또 개발해서 또 실행까지 하시기를 또 잘 부탁을 드리도록 많이 좀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제가요? 네, 하여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